예, 안녕하십니까. 모건대학교 기술마케팅학과 이성상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오전에 수업이 있어서 수업을 마치고 급하게 오느냐고 좀 이렇게 서둘러 오기는 왔는데요. 와서 이제 보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뭐가 기뻤냐면 오늘 그 기술전 사업화 특별 세션에 이제 투고된 논문들의 제목들을 보니까 기술 마케팅이라는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 마케팅학과에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 학과가 이제 뭐랄까 빛을 보기 시작하는구나. 앞으로 이제 전망이 참 밝다. 꼭 우리 학생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는 마케팅이 안 들어가네요. 제 제목에 마케팅이 안 들어가는데 중간에 들어갑니다. 기술 마케팅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목 그대로 하면 뭐 우리나라 대학 공공연구관의 이제 기술 이전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이런 효율성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논문의 내용 자체는 조금 이제 방법론 쪽으로 약간 딱딱한 내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아마 이제 거기서 이제 뭐랄까 시사점이랄까요, 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 이제 한 5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근본 뭐 배경이랄까, 연구의 배경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 이전, 특히 이제 공공 쪽에 대학 공공연구관의 기술 이전이라는 게 뭐 2000년부터 우리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법, 기술 이전 촉진법이었죠 그 당시에는. 하여튼 법률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시점을 잡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10년 조금 지났는데 상당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기술 이전 수익이 그 전에는 사실 통계가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2003년부터 통계가 있는데 기술 이전 수익이 한 2.5배 정도. 그래서 지금 뭐 작년 2010년도, 2011년도 통계가 나왔는데 좀 더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한 1245억 정도로 2.5배 정도 증가했고 특히 대학의 기술 이전 수익은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금 적었기 때문에 저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학의 기술 이전 속도도, 기술 이전 성과도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고 기술 이전 건수도 빨리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그 이면을 좀 뜯어보면 좀 약간 좀 저희가 좀 뭐랄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경제 구조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일부 좀 이렇게 선도 기관에 좀 집중이 되는, 성과가 집중되는 현상이 기술 이전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상위 7개 기관 지표를 봤습니다. 상위 7개 기관의 기술 이전 건수, 기술 이전 수익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봤더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술 이전 건수에는 한 37%,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수입은 한 51% 정도가 이제 상위 7개 기관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씩 이제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과거에 뭐 불과 한 2, 3년만 하더라도 70%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50%대로 이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이제 많은 그 대학 공공의 기술 이전 수익들의 이제 몇 개 선도 기관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성과를 이끌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기술료 연구개발 대비 이제 기술료 수입은 좀 아무래도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구개발 생산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기술 이전 수익은 전체 규모로 봤을 때 미국의 6.6% 정도 수준인데 이건 뭐 경제 구조가 다르고 뭐 연구개발 규모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 수입이 상당히 낮다.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이전 역사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과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뒤로 가야겠네요.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 효율성 차이를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이전에 있어가지고 많은 성과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몇 개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러면 어떤 현상,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효율성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 기관마다 연구개발비 규모도 틀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 이전 사업화 인력도 틀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제도도 틀리고 그다음 기술 마케팅에 관련된 뭐 지원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기술 이전 효율성이라는 측면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측정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렇게 측정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이 연구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우리가 SFA라고 하는데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이라 그래서 그 이제 이 통계적으로 이제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SFA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한 4년 정도의 변화를 보는데요. 기술 이전 효율성이라는 게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계산된 기술 이전 효율성을 하나의 그 지표로 써서 그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토빗 회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 2단계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SFA와 토빗으로 이어지는 2단계 연구가 되겠고요. 이 연구가 사실 좀 제가 뭐 스스로 약간 뭐 자화자찬처럼 볼 수 있는데 좀 그나마 그래도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대학 공공 연구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이전 활동이나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의 그 기술 이전 효율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련된 연구들이 이런 변수들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효율성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사용하기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연구를 하면서 조금 다양한 어떤 그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그 분석의 차원을 좀 더 확장시켰다라는데 조금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행 연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 효율성에 관련된 연구는 이제 그 방법론적으로 보면 이제 DEA라는 방법론과 SFA라는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입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거죠. 사실 효율성과 생산성이 약간 좀 헷갈리는 개념으로 중복해서 쓰는 게 아니 약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효율성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뭐 투입 변수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투입 변수들은 이제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 또는 TLO나 또 뭐 TTO 같은 뭐 이름은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이런 기술 이전 조직의 특성이 어떻는지 또는 뭐 발명 및 특허 건수가 어떻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가 기술 이전 건수라든가 기술 이전 수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국내외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투입 변수들이라든가 또는 산출 변수들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1단계 연구라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게 1단계 연구라 그러면 2단계 연구에서 그렇게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실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주로 쓰는 영향 요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TLO의 영향이라든가 보상 제도 또는 발명자의 역량, 뭐 환경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영향 요인으로 많이 분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주로 기존 연구에서 기술 이전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있다라고 실증적으로 이제 분석이 된 결과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영향 요인들이 사실 지금까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다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이루어졌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는 건 조금 그런 분석의 차원을 좀 넓혔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단계에서 투입 요소 및 생산 특성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연구개발비와 그다음에 TLO 인력, 그다음에 기술 이전 활동비 이 세 가지 변수들을 투입 변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고 TLO 인력이 많고 뭐 기술 이전 활동비가 많이 쓰면 아무래도 그 성과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투입 변수로 사용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효율성 영향 요인으로 총 12개 요인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요인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4가지, 크게 보면 그 4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케팅이 들어가네요. 기술 관리 및 마케팅 활동, 그다음 기술 이전 지원 제도, 그다음 구성원의 역량과 기관 전략, 그다음 기술 이전 교육. 이게 4가지고 그 4가지 안에 이제 각각의 뭐 2개에서부터 4개까지 요인이 총 12개 요인이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걸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요인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할 얘기가 많아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이랄까요, 함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좀 뭐 의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SFA 그러니까 변경 생산 함수 이용해서 SFA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실제 이제 그 어떤 그 이상적인 어떤 프론티어 함수가 설정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효율성을 측정하는, 얼마 이제 비효율성을 측정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측정이 됩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게 226개 대학의 관찰수가 597개 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니까요. 4년 맞네요. 네. 4년 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선출이 없는 대학이 226개였기 때문에 요 대학을 가지고 했었는데 다만 효율성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그러면 동일 집단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 집단 분석을 가능한 게 총 8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패널 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게 83개 대학이었기 때문에 83개에 4개 정도하면 332개죠. 그래서 332개 관찰수를 가지고 동일 집단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뭐 이게 결과에 대한 값인데요. 보시면 뭐 여기 이제 에타 값이 나오는데 어떤 비효율성이 시간에 걸쳐서 변화하고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비효율성이 감소하고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분석 기간 동안 효율성의 평균이 0.419로 나왔는데 평균 6.4% 정도 효율성이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역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술 이전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또는 기술 이전의 경험이라든가 또는 뭐 노하우라든가 뭐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기술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투입 요소들이 있는데 그 투입 요소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어떠한 그런 구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대학보다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효율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요기 이제 공공연구기관 되겠는데 효율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동일 집단에 대한 관전지 전체에 대한 기술 이전 효율성은 조금 이제 연도마다 좀 약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이제 동일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기술 이전 효율성은 한 0.301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효율성이 어쨌든 연도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확인된 게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렇게 효율성이 변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효율성 자체를 이제 Y로 놓고요. 이 효율성에 그럼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아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관마다 다 틀리다라는 거죠. 효율성이 올라가고 있는 기관도 있고 내려가고 있는 기관도 있고 아니면 정체된 기관도 있고 또는 뭐 효율성이 높은 기관도 있고 낮은 기관도 있는데요. 왜 그런 현상을 발생시키는가? 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가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 요인에 저희가 더미 변수로 이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워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더미 변수로 대학을 씁니다. 그래서 나머지 총 13개의 변수를 집어넣어서 저희가 측정을 한 토빗 모형을 돌리는 거죠. 토빗 모형을 돌리면 지금과 같은 이제 모형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모형의 1번, 2번의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그 1단계에서 그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SF 모형에 썼던 투입 변수들을 동일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차이입니다. 보통 이제 토빗 분석을 할 때 그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하나는 쓴 거고 하나는 안 쓴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기술 이전 활동의 변수들이 서로 연관관계가 되게 많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이전 활동비를 많이 쓰는 기관에서 기술 이전 발명자에 대한 뭐 교육을 많이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의 경험과 인식이 높을 수도 있고 서로 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모형이 어떻게 보면 결과에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다중공정성 문제를 체크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자체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결과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되게 그 재밌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과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나온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TLO 인력에 대한 교육이 마이너스로 통계적인 유의한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이전 기여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발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미만 있게 나왔고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기술 마케팅 부분은 물론 유의하게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발명자, 특히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교육, 그다음에 기술 이전 그다음에 기술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은 다 기술 이전 효율성에 유의한 양의 값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명자한테 계속 인센티브를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기술 이전과 관련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육이 아니라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아까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뭐 기술 이전 설명회나 박람회를 많이 참여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기술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기술 이전 효율성이 높아지더라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은 되게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만 여기가 문제입니다. 재밌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인데 기술 이전 기여자 그다음에 이제 외부 중개기관, 뭐 기술 이전 거래 전문기관 같은 경우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또는 심지어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왜 그럴까라는 거죠. 이게 왜
이 기술 이전 기여자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제 논문에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써 있는데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오늘 이제 발표 자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건 첫 번째는 우리가 대학 공공기관의 기술적 활동 구조 자체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대학에서 오신 분도 있고 혹시 연구기관에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다 TLO에서 일하시는 기술 이전 기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술 이전이라는 구조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의 그 연구자들, 교수님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또는 그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TLO에 계신 분들이 약간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렇게 대부분 막 누구한테 드릴지 가져온 다음에 그냥 계약서만 작성하시는 이런 경우가 오히려 많고요. 연구기관에서 좀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활동 구조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학 이 기술 이전 기여자들의 역할이 현재로서는 좀 기술 이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는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지만은 공공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뜯어서 기술 이전의 기술 이전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술 이전 조직이라든가 또는 기술 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교육이 기술 이전 효율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말씀드린 거는 이 어떤 그 기관의 특성이라든가 그 기술 이전 활동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같은 요인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이전 활동의 구조를 고려한 기술 이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연구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기술 이전이 활성화되어 있는 아무래도 대학 쪽이 이쪽이고 도입자와의 공식적인 접촉 경로 그러니까 마케팅 활동을 하다든가 또는 TLO를 통한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쪽에 있는 기관들이 이제 기술 이전 기여자나 또는 TL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모티베이션 요인들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런 쪽에 있는 경우는 이제 경영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이제 하이진 팩터라 그러는데요. 이런 어떤 위생 요인이죠. 한글말로 이제 하이진 팩터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업무 부담이라든가 또 인력 부족이라든가 또는 연구자와의 상대적인 관계, 조직 내에서의 어떤 위상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직무에 있어서 만족도나 또는 직무의 어떤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실제 기술 이전 활동들이 일어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다른 조직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우리 조직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이런 기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하나의 예를 든다 그러면 대학에서 기술 이전 담당자 같은 게 보직 이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에 새로운 직무를 위한 기초 교육이 많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술 이전 기여자에 대한 교육이라는 게 대학과 연구기관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기술 이전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기술 이전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더 타당한 어떤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연구에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한 것들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특성을 반영한 기술 이전 효율성 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게 아마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드린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성상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기술 이전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요인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논문으로 쓰셨는데요. 이런 논문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권영관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권영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좀 PT를 좀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좀 게으르다 보니까 따로 준비를 못하고요. 네, 말씀으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성상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들 뭐 굉장히 많은 시사점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본 연구는 아무래도 대학이나 그 다음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활동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이제 연구들이 관련된 연구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 발전시킨 그런 중요한 이제 연구 성과가 아니냐. 특히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제 기술이전 사업화의 성과를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이걸 특허의 뭐 이전 기술 이전 건수, 그러니까 우리 양적인 측면으로 이제 많이 그 양적, 특히 이제 그걸 질적인 매저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성과를 측정을 했었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효율성을 이제 탐색을 하고 그리고 그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과연 뭐냐.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요인들 그리고 조직 내부적인 이제 상황적인 요인들 뭐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기술이전 사업화 활동에 대한 얼마나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이런 이전 사업화 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좋은 시사성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 논문이 이제 기존 연구에 대한 이제 체계적인 리뷰를 좀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이제 후속 연구를 하는데 좋은 이제 그 벤치마킹 될 수 있는 연구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훌륭한 논문인데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좀 몇 가지 코멘트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 논문의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관련된 연구를 이제 좀 더 수행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이제 향후 연구 방향을 좀 제시를 해 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제 기술이전 사업화가 이제 결국은 조직이 R&D에 대한 투입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이제 직접적인 성과물이 결국은 IP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IP가 이전 사업화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많은 연구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거를 뭉뚱그려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R&D 투입이 거기서 나온 IP의 성과에 영향을 주고 이 IP에 창출된 IP가 이제 이전 사업화의 또 인풋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이 세퍼레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왜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이제 투입 변수로 이제 독립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를 보면 IP가 얼마나 많이 창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조직의 이전 사업화의 성과, 이전 건수라든지 또 이전된 이제 그 금액, 기술료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다이렉틀리하게 링킹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이제 간과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실제로 이제 추정된 결과들이 이제 또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가능하다면은 투 스테이지로 좀 우리가 구분해서 모형을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렇다라고 하면 IP에 창출된 IP가 최소한 이 모형을 풀링해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컨트롤 변수로는 최소한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제가 하나 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학하고 연구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요 PT 자료를 조금 활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있죠? 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게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이제 효율성이 이제 한 평균적으로 보면 한 0.4 정도쯤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공 GRI하고 대학하고 상당한 갭이 있다라는 게 이게 시스테믹한 갭이 존재한다는 구조적인 갭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런 구조적인 갭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대학이나 연구소를 전체를 데이터를 이제 같이 묶어 가지고서 모형을 분석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교수님께서도 이제 설명하는데 보여주셨지만 대학하고 출연연의 이제 기술 이전 사업화에 있을 구조상의 이제 차별성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 구조적인 차이점들이 과연 뭐냐?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은 이제 추정 결과에 대해 뭐 여기 추정 여기 그 저기 어디죠? 177페이지 거기 저기 뭐야 그 논문에 17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설명이 좀 있긴 한데 GRI만을 별도로 샘플링해서 서브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 TLO에 있는 연구자들의 TLO에 있는 조직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뭐 그 연구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TLO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제 얼마나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풀링한 대학이랑 연구소를 전체를 풀링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나온 결과들은 조금 틀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이랑 연구소는 좀 더 다르게 해놓고서 샘플링을 스플리팅한 다음에 별도로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이제 그 샘플상으로 보면은 많은 이제 기술이전 사업화가 대학이나 특히 대학이나 연구기관들 보면 상위 기관에 이제 초점이 많이 이제 치중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상위 기관들 대부분이 이제 이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게 그 상위권 대학이 이 상위권 대학이나 상위권 연구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이나 또는 사업화 성과들이 전체적인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 최소한 이거 그 우리가 모형을 통제하는 데 측면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이제 이게 이런 상위권 대학이냐 이 상위권 연구기관이 뭐냐 이거를 또 그 기준을 세우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서 보다시피 상위권 7개 기관 뭐 이렇게 했다면 최소한 그런 것들은 이제 통제를 좀 더 하고서 분석을 해보면 또 다른 결과들이 또 얻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존의 연구를 보면은 이제 그 기존 연구를 보면은 이과 대학이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대학이 이제 어떤 분야로 특성화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존의 연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모형 추정할 때도 통제 여기서는 지금 대학의 더미 대학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연도별 더미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통제 요인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하면 한국전 상황에서는 이게 국공립대학이냐 또는 사립대학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대학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이공계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대학이냐 단과 위주의 어떤 그런 대학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이제 고려가 돼야 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기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연구기관들이 교과부의 산하에 있는 그런 기초연구의 중심에 이루어지는 연구기관들하고 산업기술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기관들은 또 다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향후에는 또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출된 IP의 양에 대한 것들로 반드시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고 있는 시사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기존의 이제 정책들을 보면은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하기 위한 이제 그 정책들을 보면은 기술 이전 기여자들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를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TLO 조직들의 어떤 활동을 이제 역할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측면들이 이제 계속 뭐 기초법 제정 이후 계속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제 지원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어프로치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조금 이제 다른 이제 그 연구 그 GRI나 이런 대학을 구분해 가지고서 이제 분석했을 때 조금 다른 시사점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로 볼 수 있는데 결국 기술 이전 사업화에서 나온 성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료 수입이라고 한다면요, 그 수입을 이제 연구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LO 조직에 있는 그 기술 이전 활동에 참여한 이제 주체 그 사람들이 나눠 먹기식의 어떤 그런 활동을
그런 어떤 메커니즘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파일을 나눠먹기 식의 파일을 쉐어링하기보다는 파일은 그대로 두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나와 플러스 알파 기술이전 사업화의 성과가 높을 경우에 그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디자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앞에 차별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다른 부분들을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대학에서 나오는 그 특허들하고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그 특허들에 있어가지고서는 좀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기술 수명주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오는 기술들은 아무래도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특허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반해서 연구기관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성숙기 단계에 있는 이런 이제 특허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술이전 사업화를 해서 그걸 실제로 이제 결국은 연구기관에서 이전 자체적으로 그걸 창업해서 하지 않는 이상 결국 그 기술을 누군가가 가져가가지고 사업화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연구기관들에서 나오는 IP들이 커머셜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이제 가능한 포텐셜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우리가 로지컬하게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실 조금 더 향후에 추가적인 연구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여기서 보여준 게 이제 그 연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시켜 주는 거는 이제 굉장히 파지티브한 다미넌트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그 TLO의 어떤 뭐 그 기술전 사업화 활동을 증가시켜 주기 위한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지원 정책들은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는 좀 더 질적인 측면으로 좀 더 전환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지. 인력 구성 측면으로 봐도 TLO 조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변리사들이 몇 명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고 총 뭐 조직의 그 규모, 즉 총 그 TLO 조직의 이제 인적 구성이 총 인력이 몇 명 있느냐, 이런 이제 어프로치들은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전 사업화의 어떤 성과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이제 한계점이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기술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술 창업 및 사업화 관련된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구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하고 TLO 조직들에 다양한 인터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거기에 변리사들도 몇 명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이 뭐 리소스가 얼마 없다 보니까 뭐 변리사 한두 명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 사람 변리사들이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다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자 쪽에 이제 특화돼서 그쪽으로 이제 쭉 해오던 사람들이 뭐 바이오나 뭐 케미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뭐 자문을 구하면 이 사람들이 뭐 IP 뭐 권리 확보라든지 뭐 그걸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떤 커멘트는 뭐 어드바이징을 해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하다가 창업하는데 크게 뭐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거나 자문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이게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좀 더 다이버스파이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교육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육 측면에서 보면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하고 TLO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들이 비슷한 교육은 기술전 사업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왜 중요한지 뭐 이런 별 차별성이 없는 그런 교육들이 과연 여기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TLO의 어떤 이전 사업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의 교육에 굉장히 좀 차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이제 요 논문의 어떤 아주 좋은 논문이고 굉장히 잘 디벨롭먼트가 됐고 했는데 제가 코멘트 드린 거는 앞으로 요 논문을 좀 더 발전시켜서 혹시나 이런 거에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연구를 향후 연구를 할 때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